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 영광이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는 이 모습 자체가 또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모습,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그 주제는 2021년 경제전망, 이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이 경제적 변화, 구조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그것들을 저와 함께 충분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이 강연의 내용은 미래 시나리오 2021, 이 책의 내용을 고스란히 저자직강으로 전해드리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연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한번 답변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나는 벌써 손 드시면 어떡해요? 그죠? 질문 드리면 해당되시는 분만 손 들어봐 주세요. 자, 나는 1918년 스페인 독감이죠. 1918년대를 경험해봤다, 살아봤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회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1918년까지는 아닌데 1930년대 대공황을 경험해봤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아무도, 제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다 보입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들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1930년대 대공황을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계신 2020년의 경제 충격은 여러분 인생에 처음 경험해보는 경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거대한 경제 충격의 해가 될 것이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 꽤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던 그 시점, 아마도 1997년, 8년 IMF 외환위기, 그때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 경제 엄청 힘들었는데 세계 경제는 어땠을까요? 그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 2.61%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근래 들어 굉장히 어려웠던 경제, 아마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는 세계 경제가 어땠을까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07, 굳이 따지면 거의 0에 가까운 마이너스라고 보기도 어려운 수준에, 자, 제가 이 두째 자리까지 표현했으니까 마이너스죠. 그냥 소수점 없애면 0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경제 위기라고 규명했던 그 시점도 세계 경제가 거의 0%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경험했는데, 올해 세계 경제가 경험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4.9%. 저의 인생에, 또 여러분 인생에, 어쩌면 여러분이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 혹은 사장님, 회장,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처음 경험하는 그런 경제일 것이다. 이 정도의 경제 충격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런 경제 충격이 있고 나면 그 경제가 전과 같을까요? 아니면 뭔가 달라질까요?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그 달라지는 일면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께 강연을 해드리고 있지만 비대면으로 언택트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그런 변화 속에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떻게든 대응을 해봐야겠어. 이런 경제 충격을 딛고 일어나 봐야겠어. 그런 방향으로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굵직하게 선정했는데, 그 방향성이 바로 한마디로 한국판 뉴딜이죠. 자, 한국판 뉴딜 사업,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 요약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정말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산업의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말씀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경제 어떻게 흘러갈까,
그 전망을 해보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시사점을 전달해 드리는 순서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십니까? 네, 기대되시는 분만 한해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박수 한번 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판 뉴딜 사업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혹은 여러분의 속해 있는 조직에 팀장님이 계세요. 그죠? 팀장인 분도 계시고 팀장보다 높은 분도 계시고 팀장 아래에 있는 팀원도 계실 텐데 보통 회사에 팀장 하면 직급이 어떻게 될까요? 팀장이라는 직책을 소유한 사람의 직급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회사의 한 차장이나 부장 정도가 팀장님 아닙니까? 우리가 소위 부르는 팀장님. 자, 그러면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TF팀을 조직했는데 그 TF팀의 팀장이 누구다? 그 팀장이 기획재정부 1차관인 거죠. 팀원들이 누굴까요? 각 정부 부처의 1차관급. 그렇게 한국 정부가 한국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서 정말 양팔 다 걷어붙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림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이 경제 충격으로부터 대응해 나가기 위한 사업의 골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한국판 뉴딜 사업은 왜 시작됐을까요? 1930년대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추진했던 미국의 정책 방향, 그게 뉴딜 사업이었다면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첫 번째 충격이니까, 가장 큰 충격이니까 그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정책의 방향, 그거를 한국판 뉴딜이라고 했죠. 그럼 한국판 뉴딜 사업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뉴딜 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로 쪼개진다. 하나가 바로 디지털 뉴딜입니다. 여러분 강연을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지만 그냥 묵묵하게 작은 목소리라도 한번 따라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예,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요?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각각을 한번 짧게라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첫 번째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하나가 데이터 댐이죠. 데이터 댐을 비롯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증진하겠다 하는 게 디지털 인프라 구축입니다. 구체적인 걸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로 5G 인프라를 20년, 21년, 22년 보급하려는 계획이 있을 거예요. 몇 대 보급하고 몇 대 보급하고 그 보급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다 앞당기는 거예요. 언제로? 20년, 21년으로 앞당기는 거예요. 확대 보급하고 이미 6G 개발 들어갔죠? 네, 6G 개발도 추진하고 이런 영역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 뉴딜의 두 번째가 비대면 산업 육성이에요. 모든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으니까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혹은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제공하던 대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자. 그게 바로 비대면 산업 육성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저도 되게 재밌는 경험이 있는데요. 과거에 2014년인가 그때 제가 무슨 청와대 자문회의에 갔었다가 만난 중기부 한 서기관님이 있었는데 우연히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중기부의 비대면 경제과 과장이 됐다는 거예요. 비대면 경제과가 신설됐다는 얘기를 듣고 누가 과장이 됐을까 하고 그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과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비대면 경제과를 신설한 겁니다. 신설했다는 얘기는 서기관급 2명과 또 사무관급 몇 명, 주무관급 몇 명을 가지고 하나의 또 다른 과를 신설한 겁니다. 결국 많은 중소기업 혹은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서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 그게 바로
비대면 산업 육성입니다.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죠. 그 밖에 SOC의 디지털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노후 인프라가 있잖아요. 노후, 예를 들면 노후 인프라 중에 물류 인프라도 있고 도로 인프라도 있고 이거를 새롭게 교체를 해요. 그러면 수많은 토목 투자, 건설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가로등도 노후 가로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참에 바꾸는 거예요. 바꾸되 뭘로 바꿔요? 디지털 가로등으로 바꾸는 거예요. 도로는 기존 도로를 ICT가 반영된 도로를 뭐라고 합니까?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인프라들을 디지털 인프라로 교체하는 거. 뭐 가로등이 디지털 가로등화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센서에 기초해서 한밤중에 계속 꺼져 있다가 차나 사람이 한 300m 전방에 등장하기 시작하면 그 사물을 인식하고 사람을 인식하고 그때 적절한 시점에 켜지는 거죠. 이 디지털 가로등은 또 하나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 디지털 뉴딜뿐만 아니라 그린 뉴딜과도 만납니다. 뭐냐면 이 가로등이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태양광과 여기 뭐라고 합니까? 배터리를 ESS라고 하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와 만나서 가로등이 햇빛이 쨍쨍할 때는 에너지를 충전하고 한밤중이나 비 올 때는 충전된 에너지를 사용해서 자가 발전하는 방식이죠. 그 핵심이 하나가 그린 뉴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친재생 에너지로 바꾼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에너지, 특히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확산하는 거. 이게 그린 뉴딜에 들어갑니다.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화석 연료에 기반한 이 석탄 발전, 뭐 이런 석유화학 발전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재생에너지를 기초로 한 에너지 활용, 이런 것들이 이 그린 뉴딜 사업에 들어갑니다. 또 중요한 그린 뉴딜 사업에는 운송과 건물 부문에도 있는데요. 내연기관차를 조기에 폐차시키면 지원해 준다든가, 그죠?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걸 지원해 준다든가, 수소차나 전기차를 교체할 때 그런 것에 보조금을 많이 준다든가, 그리고 수소연료 충전소라든가, 그리고 전기차 충전 설비가 더 많이 보급되어야 수소차, 전기차를 더 좋게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예, 이런 것들이 그린 뉴딜 사업에 해당된다. 결국은 이런 한국판 뉴딜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를 도약시켜 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핵심입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오고 난 지금에 어떠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까? 그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책에서도 그렇고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그 한 줄 메시지가 있죠. 한번 따라해 봐 주시겠습니까? 네, 변화에 투자하라. 그렇습니다. 이 변화에 투자라는 말은 비단 재테크 의사결정 관점에서도 해당이 되겠고요. 물론 기관이나 공공기관 혹은 기업들도 변화의 어떤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투자하는 거, 정부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야에 R&D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고 변화를 지켜보면서 그 변화를 선도하는 나라, 변화를 선도하는 기관,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자. 변화에 투자하라 이거죠. 코로나19 이후 어떤 변화가 펼쳐질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가 지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참여를 좀 많이 이끄는 편인데요. 한번 또 따라해 주십시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좋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앞당겨진 미래가 있는데 미래였던 것이 현재가 되어버렸죠. 앞당겨지면서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잠깐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께. 자,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를 탐색해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이 사람 누구야? 뭐 코로나19 오늘은 몇 명 확진됐지? 아니면 이 동네에 왔는데 맛집 뭐가 있을까? 이 수많은 정보 탐색, 그죠? 정보 탐색을 신문으로 하십니까? 포털로 하십니까? 주로. 네, 포털로 하신다. 정보 탐색이라는 우리 삶의 영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된 것이다.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 것이죠.
다음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20년 전에도 운전하셨습니까? 20년 전에 운전하셨다면 자동차 속에 반드시 가지고 다녔던 물건. 그게 뭡니까? 지도책. 지금도 지도책 갖고 다니십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에 의존하시. 이게 뭡니까? 운전하기에 혹은 길 안내라는 영역, 삶의 일부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된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마지막으로 한번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아이가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아이가 있으세요? 우는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우는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달랠 텐데 아이를 딸랑이로 달랠까요? 유튜브로 달랠까요? 네, 유튜브로 달래죠. 여러분이 아이였을 때는 부모님께서 무엇으로 달래셨습니까? 네, 딸랑이로 달래셨다. 제가 이건 비밀인데요. 이거는 NG 시켜주면 더 좋을 텐데 저는 맞았어요. 울지 말라고. 네, 웃어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웃고 계셔서 더 민망합니다. 네, 이런 겁니다. 결국 아이 달래기라는 삶의 영역 일부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됐다.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영역에서 다양한 기반 기술들이 적용됩니다. 기존의 서비스 혹은 기존의 제조, 기존의 모든 산업의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들이 활용됩니다. 디지털 기술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가상 증강현실,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요. 독도에 좀 다녀왔습니다. 헬기 타고 다녀왔습니다. 몇 분 걸렸을까요? 서울에서 독도 다녀오는데 헬기 타고 다녀오는데 몇 분 걸렸을까요? 네, 2시간이요? 3시간? 네, 5분 걸렸습니다. 의아하게 지금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가상 증강현실로 다녀왔네요. 제가 지금 착각한 겁니다. 제가 독도에 헬기 타고 다녀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실감 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물결이 하나 있는데 그 첫 번째 물결이 바로 초실감화입니다. 그 초실감화를 알릴 수 있는 게임 산업에 어떻게 VR 기술이 적용되면서 초실감 나는 경험을 할 수 있을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No, it's too real. My palms are sweaty. That is so cool. I'll have to go back. No, I don't want to. Oh my god, oh my god. 네, 어떻게 영상 잘 보셨습니까? 깜짝 놀라셨죠?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기술들, 특히 VR 기술의 사례인데 VR 기술이 적용되니까 게임이 어떻습니까? 실감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과거에 하셨던 게임은 3자가 주인공이었고 3자를 조정하는 게임이었는데 지금의 게임은 그냥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얼마나 실감납니까? 가상 증강현실 기술의 도입이란 바로
초실감화를 이루는 것이다. 실제 동물원에 갔는데 홀로그램이나 3D 영상, VR, AR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동물을 만난 적은 없지만 정말 많은 동물들을 만나고 온 것으로 짝짝하게 만들 만큼 그런 동물원이 생겼습니다. 실제 콘서트가 있다고 해서 콘서트를 다녀왔는데 정말 많은 아이돌 연예인들 BTS랑 교감하고 왔는데 사실 나는 아무 연예인도 만난 적이 없어요. 실제 우리가 그림만 그리던 그런 모습의 콘서트나 동물원이나 이런 이벤트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미래가 현재가 되어가고 있다. 자, 대표적인 사례를 이제부터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경 쓰고 계신 분들이 몇 분 눈에 보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안경을 온라인에서 사세요? 오프라인에서 사세요? 오프라인에서 사시죠. 왜 안경은 오프라인에서 사야 됩니까? 써봐야 되니까. 그쵸? 써봐야 되니까. 진스브레인이라는 온라인 안경 쇼핑몰, 온라인 안경 쇼핑몰이지만 가상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해서 온라인 환경에서 안경을 써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써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개별 소비자들이 어떤 안경을 장바구니에 넣는지, 기존에 어떤 안경들을 소비했는지 이력, 이런 것들을 조회해서 개별 소비자의 기호를 판단한다. 특히 여러 소비자들이 현재 어떤 안경을 타임리하게 구매하고 있는지를 반영해서 뭐 하는 겁니까? 트렌드를 파악한다. 그럼 안경의 트렌드와 개별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10가지 안경을 추천해주고 소비자는 추천된 10가지 안경을 내 얼굴에 정말 뭐가 제일 맞는지를 하나하나 써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해준다. 자, 지금 이 진스브레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해 보면 이 비즈니스 모델은 판매 후 경험입니까? 경험 후 판매입니까? 판매 후 경험이 아니라 경험 후 판매죠. 그동안의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들은 판매 후 경험인데 이 비즈니스 모델은 경험 후 판매입니다. 소비자에게 초실감 나는 경험을 제공하라. 그게 바로 UX라는 물결이에요. User Experience. 많은 기업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UX를 실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 당연히 매니큐어 회사는 매니큐어를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발라보고 구매하세요. 경험을 먼저 제공하라. 당연히 화장품 회사들은 화장품을 발라보고, 바르는 거 맞나요? 화장해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라. 자기 얼굴에 가장 알맞는 화장품을 직접 화장해보고 결정하라. 판매 후 경험이 아니라 경험 후 판매로 전환되고 있다. 가구 회사는요, 이케아 같은 경우, 여러분 가구 제가 얼마 전에 8인용 식탁을 구매한 적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배송이 됐더라고요. 누가 조립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누가 몇 명이서? 혼자서. 근데 그 상판이 굉장히 무거워요. 식탁의 상판이. 그걸 혼자서 조립하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니 나같이 비싼 사람을 3시간을 이거 시켜 하면서 막 투덜대면서 했는데 만약에 이 상판 뭐죠? 식탁을 딱 놨어요. 놨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사이즈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원했던 그 디자인, 그 질감, 그 색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반품할 거예요? 반품하면 그 반품을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클까요? 기업 입장에. 아까 진스브레인은요, 그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플랫폼을 도입하고서 매출액이 2.5배가 늘어요. 반면 비용은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어떤 비용이 절감됐을까요? 제가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대면 강연을 했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분께 즉석해서 제가 책 한 권 선물 드렸을 것 같아요. 뭘까요? 무슨 비용이 줄어들었을까요? 반품비가 절반으로 줍니다. 왜? 써보고 구매했으니까. 반품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케아 같은 경우도 당연히 가상 증강현실 플랫폼을 도입해서 가구를 놔보고 구매하라 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잠깐 요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는데 결국 아날로그 경제에서 영위하던 비즈니스 모델이 디지털 경제 하에서의 비즈니스 모델과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달라질 것인데 예를 들어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초실감화 보이시죠? UX에 의해서 판매 후 경험이었던 비즈니스 모델을 경험 후 판매로 바꾼다 하는 하나의 물결만 소개해 드린 것 뿐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6가지 물결을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딱 한 가지 물결만 짧게 소개해 드린 것 뿐입니다. 제가 보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강연 갈 때는 이것만 다 말씀드려도 시간이 2시간이 부족해요. 그만큼 거대한 물결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UX라는 물결이다 라고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물결, 6가지 물결 중에 또 하나 바로 언택트, 비대면화라는 물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80명입니다. 근데 저는 지난 학기 동안 학생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학생들도 당연히 교수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언택트 강의가 일상화됐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지만 이렇게 언택트로 만나 뵙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상화됐다. 언택트 뉴노멀이 되겠다. 언택트 뉴노멀이 됐다는 것을 여실히 통계적으로 증명해 드리면, 자,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은행에 다녀왔다. 은행에서 ATM기 말고요. 은행에서 은행원을 나는 만나서 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제가 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손 드세요. 네, 손 드신 분이 지금 300분 가운데 300분 가운데 30분 손 드셨네요. 그죠? 맞습니까? 30분. 그러면 월 평균 은행 방문 횟수를 계산해 보면 일단 1회는 안 되죠. 300분이 300분 다 손 드셨을 때 1회니까. 그죠? 30명 손 들었으니까 월 평균 은행 방문 횟수가 0.1회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들은 은행 서비스의 소비자 아닙니까? 손 안 들었다고 해서 은행 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닙니까? 그래도 은행 서비스의 소비자예요. 왜? 하루에도 여러 번 계좌를 확인합니다. 혹시 오늘 뭐 들어온 게 있을까? 들어온 거 없는데 꼭 한 번씩 확인해요. 그리고 뭐 송금하죠, 이체하죠, 대출 의존하죠, 뭐 지급결제하죠. 다 은행 서비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출금 거래에 있어서 대면 거래 비중이 과거 26%에서 지금 현격하게 줄어서 2020년 약 6%까지 떨어졌습니다. 대면 거래 비중이 줄고 대신 뭐가 늘까요? 인터넷 뱅킹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게 늘어요. 이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특별히 이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물결 중에 하나, 언택트라는 거죠. 언택트 트렌드인 거예요. 이 언택트 트렌드는 대표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은행 서비스를 예를 들었는데 온라인 쇼핑도 대표적인 언택트라는 트렌드예요. 그죠?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언택트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언택트 트렌드는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서비스가 대면으로 은행 서비스 이용하고 대면으로 쇼핑하던 대면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거, 이게 하나의 언택트 트렌드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언택트 트렌드는 뭐냐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지더라. 이게 두 번째 언택트 트렌드예요. 그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월마트는요, 이 코로나19의 충격을 경험하고서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하면서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커브사이드 픽업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되 픽업은 여기서 주차장에서 하세요. 2시간 안에 주문하고 찾아가는 모델이에요. 비대면이죠.
또 월마트는 거기서만 멈춘 게 아니라 아마존과의 격돌이 있는 지금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해야겠어. 뭡니까? 익스프레스 딜리버리. 왜냐하면 월마트의 특징은 지점이 있는 거예요. 지역마다. 그래서 집 근처에서 온라인 쇼핑을 주문하면 2시간 이내 집 앞에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언택트가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더 이런 서비스 모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언택트 뉴노멀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오프라인에서 이용하거나 이걸 O2O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혀 다른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 앞에 강조했듯이 대면 서비스이지만 여전히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어지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래 혹시 공항을 이용해 보신 분 계십니까? 공항을 이용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소지하고 가야 됩니까? 뭐 소지하고 가야 됩니까? 네, 신분증 필요하다. 혹시 나는 신분증 없이도 공항 이용이 가능합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신분증 없이도 서울에서 제주도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한 10분 정도 손 드시는 것 같아요. 저 포함 11명입니다. 저도 신분증 없이 제주도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등록했기 때문이에요. 뭐를 등록해요? 신분증과 손바닥을 등록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과거의 신원 확인, 신분 확인을 이루는 그 기술이라고 봐야 되나요? 하나의 툴이 신분증이었다면 아날로그 신분증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디지털 신분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뀐 겁니다. 생체인식 기술이죠. 지문과 정맥으로 나임을 인증하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미 공항은 그렇게 진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항에 가시면 정말 2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그 등록하는 그 공간마저도 키오스크로 바뀌었어요. 키오스크로 신분증 넣고 손바닥 하면 나임을 인증하는 거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건 작은 모습에 불과해요. 작은 모습. 앞으로 공항은 어떻게 운행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저도 한국공항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다 다녀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누러 다녀왔습니다. 뭐 하고 있냐? 신분증, 생체인식 기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급결제 수단. 여러분 카카오 택시 이용하면 카드나 이 현금 꺼내요? 안 꺼내요? 안 꺼내죠.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동 결제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공항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 공항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 공항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공항 안에 있는 모든 서비스, 편의점, 은행, 항공운송, 그리고 고속운송 모든 서비스를 뭐 하는 거예요? 신분증과 카드 없이, 모바일 폰 없이 상상해 본다면 굳이 저를 가지고 상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각자가 알몸으로, 난민이 돼서 만약에 알몸으로 제주도에 다녀올 수 있다. 올 때 제주도 면세점에서 양주 한 병 사들고 올 수도 있다.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 스마트 공항을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스마트 시티죠. 그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데 지급결제와 신원 확인하는 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네요. 보시는 것처럼 지문, 정맥, 홍채, 얼굴 인증, 그리고 목소리 인증까지 생체인식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나임을 인증하는 방법이 아날로그식 신분증이 아니라 생체인식 기술, 디지털로 전환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어떤 경우에서도 지금의 아날로그식 신분증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생체인식 기술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가 바로 DID,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이 디지털 신분증은 앱인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 신분증 보여주세요, 병적 기록부 제출하세요, 졸업증명서 제출하세요. 그러면 앱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찍어봅니다. 그리고 이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반하기 때문에 해당 주체되는 기관, 관련 기관, 플레이어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허위나 조작이 불가능해요. 자,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생체인식 기술이나 디지털 아이디, 이게 보급이 됩니다. 디지털 아이디는 2020년 하반기 내, 늦어지면 2021년 상반기에 보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생체인식 기술과 디지털 아이디가 아날로그식 신분증을 대체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걸 강조해서 설명드렸냐면 이게 어디에 활용될까요? 여러분 집안에 모두 하나같이 냉장고가 있으시죠? 모든 오프라인 매장에는 이제 곧 키오스크가 등장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 버거킹이나 맥도널드나 뭐 KFC나 이런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가면 이 직원한테 저 햄버거 30개 주문하러 왔습니다. 딱 하면 이 점원 혹은 직원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네, 키오스크를 활용해 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지금은 사람이 주문을 안 받아요. 키오스크로 대체된다는 거예요. 다만 키오스크가 아직은 사람을 통해 주문하는 것보다 불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키오스크가 확대 보급되고 또 나아가서 고도화될 거라는 거죠. 키오스크가 어떻게 고도화되느냐? 앞에 말씀드렸던 생체인식 기술과 디지털 아이디가 교차 등록되고 또 나아가서 지급결제 수단도 같이 등록이 되면 이제 우리 회사 밑에 있는 뭐 커피숍에 딱 오면 키오스크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보는 거죠. 내가 제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아메리카노 마시는 거 맞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딱 가면 키오스크를 마주한 채 키오스크가 아메리카노 맞아요? 물어보면 딱 고르고 그 다음 뭐 합니까 저는? 그 다음 제품 찾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카드를 꼽거나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고도화되는 경로 속에 있다. 그러면 정말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하나의 물결 언택트, 그리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가, 대면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사람을 만날 일이 없는 또 한 가지 경로의 언택트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정말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도 약국 같은 건 불가능하지 않아? 뭐 은행은 불가능하지 않아?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데 가능할 거라고 얘기하던 참에 마침 아마존은 아마존 파머시를 통해서 온라인 약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이 필팩은요, 온라인 약국이고요. 50개 주, 미국 50개 주에 이미 약국 허가를 받았고요. 이미 10개국 이상의 국가로 이 특허 그리고 상표가 출원된 상태입니다. 온라인 약국이 등장한 겁니다. 비대면인 거죠. 더군다나 아마존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아마존은 이미 인공지능에 기초한 제약회사예요. 또 약국회사예요.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예를 들면 뭐 나이키도 대표적이죠. 나이키 운동화 깔창이 실시간으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하죠.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제약 제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약이 배송이 됩니다. 그러면 상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상담 가능합니다. 이해가시죠? 하루 종일. 그게 바로 아마존의 모습. 약국마저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다음, 약국은 그런데 은행은 어렵지 않나요? 은행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또 많이 하시는데 은행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중국의 Agricultural Bank of China, ABC라는 은행이죠. 농업은행. 이 ABC는요, 안면인식 기술, 이건 바이두가 개발한 겁니다. 바이두의 안면인식 기술을
ATM에 삽입합니다. 그럼 제가 은행 가요. 은행 가면 누가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ATM이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를 가지고 가야 될까요? 통장 가져가야 돼요? 카드 가져가야 돼요? 신분증 가져가야 돼요? 아니요. 맨몸으로 갑니다. 맨몸으로 가서 이 ATM이 나를 알아보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은행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다. 언택트가 뉴 노멀이 된다. 강조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재생에너지 산업입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언택트 뉴 노멀 이 두 가지는 바로 디지털 뉴딜 사업이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 세 번째 이 재생에너지는 그린 뉴딜 사업에서 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2015년에 무엇 하셨습니까? 2015년. 네. 2015년에 195개 나라가 모였어요. 파리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약속을 했어요. 협약. 그 협약을 뭐라고 할까요? 파리에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을 파리 협약이라고 합니다. 파리 기후 협약을 체결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야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이렇게 온실가스도 뭐 기후변화 심각하고 이상기후 뭐 미세먼지 이거 심각해서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겠다. 이대로 기업 경영하는 거 의미 없겠다 하면서 뭘 합니까? 우리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를 이만큼씩 각자 줄여나가자. 195개 나라가 다 같이 동참한 겁니다.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를 줄여나가자라는 것에 동의를 했고 그 동의하는 이행계획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마다 이행계획안이 필요해요. 굳이 따지면 국민마다 5천만 명 국민 개개인별로 이행계획안이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마다 이행계획안이 필요한 거예요. 굳이 따지면 이행계획안을 만들어서 2020년에 제출하자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어디에? 유엔에 제출하기로. 그래서 이미 지금 2020년이죠? 코로나19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20년이죠? 이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뭐 이탈리아 이런 유럽 선진국들 다 이미 제출을 끝냈어요.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을까요? 초안이 이미 마련된 상태입니다. 그 마련된 초안을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뭐 하는 거예요? 국민적 합의 절차를 가져나가요.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서 뭐 하려는 겁니까? 합의를 거쳐서 합의 후에 우리 이렇게 이행하겠다. 예를 들면 각 기업마다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여야 돼요. 각 사람마다 운전자마다 자동차마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를 줄여나가야 돼요. 그거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동의를 받고 이행계획안을 유엔에 올해 내에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린 뉴딜 사업은 우리가 하고 싶고 유망한 산업이고 할까 하는 의지가 아니라 그냥 필이에요. 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런 비즈니스다. 그 안에서 중요한 게 화석연료 기반으로 에너지를 많이 생산했죠. 그리고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죠. 그걸 뭘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로 높이겠다. 그게 뭡니까? 그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죠. 뭐예요? 30은 2030년까지, 20은 뭡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력 생산 의존도를 20%까지 끌어올리겠다. 지금 몇 프로인데요? 지금은 10%가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든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의 10%가 안 되는 비중이 재생에너지인 거예요. 다 원전이나 화력발전에 의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20%까지 끌어올리는 게 바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가장 유망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산업의 모습 하나가, 물론 수소충전소, 뭐 전기충전소 뭐 다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저는 태양광 더하기 ESS의 모델이에요. 우리의 전기에너지 공급 방식은 중앙집중식이죠. 한 곳에서 생산해서 전국에 뿌려주는 모습이죠. 그게 아니라
그 가로등은 그 가로등이 스스로 발전해. 그 섬은 그 섬이 알아서 자가 발전해. 그 빌딩은 그 빌딩이, 그 도시는 그 도시가 알아서 자가 발전해. 이게 뭡니까? 분산형이죠. 이거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분산형으로 가기 위한 대표적인 모델을 태양광 더하기 ESS예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없으면, 에너지 저장 장치가 없으면 당연히 햇빛이 쨍쨍할 때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밤중에도 장마가 올 때도 에너지를 충전해 놨다가 온전히 분산 발전형으로 전환이 되려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재생에너지 산업이 부상함을 알리는 그런 모습이겠다. 그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그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태양광 더하기 ESS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영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미래형 주유소, 미래형 주차장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과 같이 주유소 많이 의존해요? 지금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주차장이 구성될까요? 상당 비중, 2030년쯤 되면 상당 비중의 전기차, 상당 비중의 수소차가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미래의 주유소, 미래의 주차장을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정부 기관이 그리고 기업들이 준비해야 될 사업 영역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거대한 변화 중에 하나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리쇼링 정책입니다. 2020년 하반기 또 2021년에는 거대한 리쇼링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정말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밸류 체인이라고 하죠. 밸류 체인. 딸기잼을 만드는 제조사가 있어요. 그럼 딸기를 공급받죠. 그럼 딸기잼을 만들면 이 딸기잼 제조사가 직접 팝니까? 유통회사가 팝니까? 유통회사가 팔죠. 어쨌든 어떤 특정 제품이 만들어지고 소비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밸류 체인이라고 하죠. 그죠? 밸류 체인. 근데 그 밸류 체인을 모습을 쭉 들여다보면 모든 밸류 체인이 부가가치가 다 높은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은 부가가치가 작아요. 이런 영역을 굳이 우리 선진국에서 인건비 비싼 나라에서 영위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이런 제조 영역을 자꾸 다른 나라로 보내왔던 거예요.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로. 그게 기업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걸 바로 밸류 체인이 어떻게 됐다? 글로벌 밸류 체인화 됐다 라는 표현인 거고, 그걸 다른 말로 세계화가 진전된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진행된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의 붕괴가 시작됩니다. 붕괴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모든 그런 패러다임 변화는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를 앞당겨 놓는 것이다,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015년부터 해외 직접 투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리쇼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잖아요. 우리 미국에 와서 기업 경영해 라고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리쇼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말 그대로 붕괴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자동차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에 공장이 두 곳 있죠. 엘라바마, 조지아. 근데 각각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품의 조합으로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또 다른 부품을 만들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셧다운되면 완제품이 생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세계 12개 공장 중에 9곳이 셧다운을 당합니다. 셧다운을 경험하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구나.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장기화될지 모르겠구나. 코로나19 이외에 다른 전염병이 또 다른 재앙이 등장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우려감이 생긴 글로벌 밸류 체인의 붕괴를 경험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이런 전시 상황에 마스크 공장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돼? 많은 기업들이 마스크 공장, 위생용품 공장을 다 신흥국으로 보내왔던 거야. 안 되겠다. 이런 소위 기간 산업, 인프라 산업, 중요한 산업, 위생 보건용품은 우리 스스로 생산하자. 그 대표적인 예가 포드 자동차에서 마스크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마스크 공장을 자국화해야 되겠구나. 리쇼링의 필요성을 더 느낀 거예요.
원래부터 리쇼링의 트렌드가 진전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유턴 기업 지원 정책, 나가 있던 기업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각국이 그래 왔는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서 글로벌 밸류체인이 붕괴되고 더 적극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참에 우리나라로 와서 기업 경영에 하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다. 실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해외 직접 투자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21년에도.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그런 경로 속에 있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실제 리쇼어링 지수가 갑자기 급등합니다.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단행인 것.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적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나가 있던 기업들을 한국에서 기업 경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왜 리쇼어링 안 할까? 왜 오프쇼어링 할까를 먼저 들여다봐입니다. 오프쇼어링을 하는 이유는 시장이 가까워서도 있어요. 인건비가 해결된다고 리쇼어링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가까운 위치에 가기 위해서 간 업체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 이유가 다를 것이고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이런 촉진책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리쇼어링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그냥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퉁쳐서 하나의 정책을 만들기보다 그 리쇼어링이라는 조건 하에서 왜 오프쇼어링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 어떤 유인책이 필요한지를 디테일하게 계획해서 핀셋 정책을 입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2021년 어떤 우리 경제 속에, 세계 경제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만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좀 눈에 그려지십니까? 자, 그러면 2021년 경제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 경제를 보겠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0년 마이너스 4.9%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마이너스 4.9%라는 엄청난 충격이 작용한다. 이 충격이 있고 나면 2021년에는 어떻게 될까? 2021년은 5.4%로 반등한다 라고 IMF는 지난 6월 달에 전망치를 냈습니다. 그럼 이 5.4%의 의미는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께 좀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평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대략 몇입니까? 대략 3.5 정도 되네. 그죠? 3에서 3.5 사이 그 정도 느낌이네요. 그러면 5.4%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1년에는 평년보다 더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정말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100kg, 100kg, 100kg 짓다가 올해 태풍 때문에 농사가 쫄딱 망해가지고 50kg 졌습니다. 근데 내년에 80kg으로 늘어요. 그러면 이 80kg의 농사량은 평년보다 못하죠. 그러나 작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급증한 거죠. 50% 이상 증가한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이라는 거죠. 2021년에 5.4%라는 숫자는 비교년 2020년이 너무나 저점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많이 회복되지만 숫자적인 반등일 뿐이지, 증가율 숫자적인 반등일 뿐이지 실제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는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숫자적인 반등, 숫자만 좋아 보일 뿐이지 실제 우리가 회복할 만큼은 아니다,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이다라는 걸 강조해 드렸죠. 그 외에 두 번째는 어쨌든 2020년 저점을 뒤로하고 그거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결국 우리 경제는 2020년에 저점을 기록하고 21년 뚜렷한 회복은 아니지만 완만한 수준의 그래도 회복세를 기대되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느 부분을 중점을 두고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할지 그런 것들을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좀
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한국 경제입니다. 한국 경제는 어떻게 전개될까? 2021년 한국 경제를 보면 앞에 세계 경제 전망과 비슷한 모습이죠. 저도 지금 사실 2021년 경제 전망 제 개인 매년 연말에 출간하는 제 베스트셀러 작품인데 21년 경제 전망 책을 준비하다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 책의 일부를 여러분께 먼저 공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년 마이너스 3.3%에서 마이너스 2.1% 수준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제를 맞이할 것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로서는 가장 큰 충격을 맞이한다. 그 이후 2021년에는 약 3.5% 수준의 3.9에서 3.5% 수준의 반등이 있을 것이다. 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이고 숫자적인 회복이지 실물 경제가 정말 회복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고용지표인데요. 취업자 증가폭이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2020년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취업자가 많이 줄었으니까. 평년만도 못하지만 증가폭, 취업자가 증가하는 작년 5월 대비 2021년 5월은 취업자가 이만큼 증가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숫자적인 반등, 다시 말해서 체감과 다른 경제라는 독특한 특징의 경제가 연출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변화에 대응하라.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산업과 경제 환경에 변화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그 구조적 변화를 리드하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한국판 뉴딜 등과 같은 정책 지원들이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기관에서 많은 기업들이 한국판 뉴딜 사업,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여러 사업들을 활용하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이끌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되겠다. 제가 정말 많은 기업의 강연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 기업의 강연을 가거나 포럼 같은 데 가면 의외로 규제자의 특구를 처음 들어봐요. 의외로 규제 샌드박스라는 단어를 다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생겼냐고. 의외로 좋은 제도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런 사업들을 영위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아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주고 홍보해주는 그런 역할도 여러분의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혹은 트렌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일종의 트렌드 강의죠. 해드리고 있지만 이런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시킹하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겠다. 오히려 기업들보다 앞서서 그 가이드라인을 먼저 생각하고 기업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 정책에도 그런 트렌드를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이런 전쟁이 펼쳐질 텐데 리쇼어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준비하거나 혹은 니어쇼어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이동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리쇼어링 정책들을 막 추진하니까 우리 기업 우리나라로 오면 법인세 이만큼 절감해 줄게 이러면서 막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막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굳이 한국 갈 필요 없겠네. 니어쇼어링 근처에 다른 나라로 가야겠어 하고 준비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쇼어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산업 대표적인 게 5G 아닙니까? 그러면 5G R&D 선도 국가 뭐 이런 R&D 선도 특구 이런 걸 조성해서 5G 개발도 있지만 5G를 시험하고 활용하고 테스트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정말 여러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자율주행 기술도 그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G에 기초한 서비스 산업, R&D 사업 모든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 말고도 글로벌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5G를 활용하고 또 변화된 규제 환경 하에서 규제 환경도 누리면서
적극적으로 테스트하고 더 많은 시너지를 내고 많은 서비스 기업들과 함께 그런 장을 만드는 것도 대표적인 유인책이지 않을까. 리쇼링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 그런 우리나라만의 특화된 그런 특구를 조성해서 리쇼링을 이끌 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기업들은 비단 인건비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가깝거나 거기서 기업 경영할 때 기술적인 R&D적인 테스트적인 여러 가지 특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가장 선도하고 있는 기술 영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비단 인건비 지원, 세제 지원, 자금 지원, 설비 지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나라만의 특화된 그런 특구를 개발하는 것들도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948년 멕시코 올림픽으로 잠깐 같이 돌아가 봅시다. 많은 높이뛰기 선수들이 하나하나 뜁니다. 근데 모두 다 똑같이 앞으로 굴러뛰기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포스베리 선수가 등장하더니 역사상 처음으로 등 뒤로 뜁니다. 이런 뛰기를 배면 뛰기라고 하죠. 포스베리 선수가 처음으로 배면 뛰기를 시도하자 올림픽 스테디움에 8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포스베리 선수는 당일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며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왜 포스베리 선수만 나홀로 등 뒤로 뛰었을까? 그동안의 높이뛰기 경주의 바닥은 맨바닥이었습니다. 이들이 뛰어오르면 2, 3m를 뛰어오르는데 그 높은 높이 위에서 만약에 등 뒤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못 뛰죠. 마지막 뛰기인 거예요. 아무도 등 뒤로 뛰는 시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멕시코 올림픽의 높이뛰기 경주의 바닥에 매트가 도입된 겁니다. 이제 등 뒤로 뛰어도 되는 환경으로 바뀐 겁니다. 환경이 바뀐 거죠. 바뀐 환경에 모든 선수들은 똑같이 높이뛰기를 시도했지만 포스베리 선수는 달라진 환경에 걸맞는 높이뛰기를 시도한 것이다. 지금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펼쳐지고 그 변화에 있어서 나는 어떤 높이뛰기를 준비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모든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댓글이나 이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제공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연락하고 싶으시면 이메일이나 여러 연락처를 통해서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